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막혔어. 추석 저녁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사업도 하고 집도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서명 안 해주니까 다 틀어졌어요. 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고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며느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왜 안 돼요? 사실이잖아요. 엄마 욕심 때문에 우리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면서 왜 내 방앗간처럼 굴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해뒀다는 사실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미입니다. 올해 58살이에요. 경북 소도시에서 3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하는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은 과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이 없어도 저는 여전히 이 집 며느리예요. 시댁 방앗간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계와 격리는 물론이고 모든 장부 정리까지 다 제가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숫자에 강했어요. 계산도 빠르고 장부 정리하는 건 타고났다고들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족들이 더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자식들까지도요. 오늘은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화요일 아침이에요.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하니까요. 방앗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녁 노을이 참 곱네요.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또 명절이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옵니다. 벌써부터 피곤해요.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시네요.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도 정정하신 편이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정미야. 고생했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추석 준비 말인데 올해도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맞겠지? 역시나 그 이야기네요. 매년 똑같습니다. 시댁 대가족이 모두 모이는 건 당연히 우리 집이에요. 가장 넓고 무엇보다 제가 있으니까요. 준비도 설거지도 뒷정리도 다 제가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 그럼요.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네. 올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큰아들 가족도 오고 둘째도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시댁 식구들의 제 자식들까지 합치면 15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나 하고요. 남편과 결혼하고 이 집으로 시집와서 3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도 하고 손주들도 생겼는데 여전히 명절이면 제가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엄마가 해야 맛있다는 말로 다들 당연하게 여기시거든요. 가족이니까 그래야 한다고들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인생은 언제쯤 시작될까 하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방앗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곳이에요. 장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고 매출을 관리하고 거래처와 연락하고 사실상 제가 운영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혼자 해내면서도 정작 저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정미야, 물 좀 갖다 줘.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네요.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물 한 잔 따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누군가의 딸이었다가, 누군가의 아내였다가, 누군가의 어머니였다가,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은 소중해요. 그런데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밤늦게 방앗간 장부를 정리하러 나갔어요. 이 시간이 그나마 제가 온전히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정확하고 명확하거든요.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장부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오래된 공책 하나가 구석에 끼어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쓰던 것 같은데 제가 본 적이 없는 장부였어요. 궁금해서 펼쳐봤는데 이상했어요. 방앗간 매출과 전혀 다른 숫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큰 금액들이요. 좀 더 자세히 보니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이름도 있고 제가 모르는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출, 이자, 상환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몰래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이게 제가 알면 안 되는 일일까요? 그 순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장부를 원래 자리에 끼워 넣고 평소처럼 매출 장부를 펼쳐 놓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상한 장부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도 모르고 있던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별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30년 넘게 명절 아침이면 이 시간에 일어났거든요. 부엌에 들어서니 어제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혼자서 다 해도 벌써 몸에 배어 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연스럽더라고요. 아침 7시쯤 되니까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정미야, 고생이 많네. 혼자 다 하느라. 괜찮아요, 어머니. 늘 하던 일인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차린 상을 둘러보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8시가 되니까 하나둘씩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시누이 경숙 씨가 왔어요. 큰아버님 부인이시죠. 작년에 남편을 여인 후로는 혼자 사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올해도 수고 많으시네요. 경숙 씨는 늘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 다음엔 둘째 시누이 순이 씨 가족이 왔어요. 시누이 2분 중에서는 순이 씨가 더 직설적이에요. 언니, 추석도 늘 집에서만 하시니까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9시쯤에는 제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가 왔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민호도 도착했죠. 민호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착한 아이예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저를 잘 챙겨주거든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은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였죠. 아버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고 매년 똑같은 순서예요. 문제는 차례가 끝나고 나서부터였어요. 다들 거실에 모여 앉아서 송편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숙 씨가 불쑥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정미야. 주방에서 나와 경숙 씨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네, 언니. 말씀하세요. 이제 방앗간도 정리할 때 되지 않았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앗간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언니, 그게 무슨... 아니, 형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서 하실 거야? 순희 씨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하시기엔 너무 버거우실 텐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이 됐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거든요. 방앗간 매출은 계속 늘고 있었어요. 제가 거래처도 늘리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경숙 씨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정미야, 솔직히 말해서 방앗간이 예전만 못하잖아. 시설도 낡았고.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써서 이 방앗간을 지켜왔는데요. 시설이 낡았다고 하시니까 서운했어요. 언니, 시설은 제가 조금씩 교체하고 있어요. 매출도 늘고 있고요.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경쟁력이 있어. 순희 씨가 또 한마디 보탰어요. 그때 큰아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준호야, 너까지. 엄마가 너무 오래 쥐고 있어서 발전이 안 돼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발전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요? 그럼 누가 하자는 거야? 작은 아들 민호가 물었어요. 민호는 그래도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준호가 하면 되지. 경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제가 반박했어요. 준호는 시내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만두고 방앗간에 전념하면 돼. 어차피 집안일인데. 순희 씨의 말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이 방앗간을 어떻게 일궈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고 그 모든 걸 제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은 그런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언니들, 그건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며느리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아, 내가 뭘 알아? 집안 사정도 모르면서. 경숙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미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방앗간 지켜오셨는데요. 민호가 저를 감싸줬어요. 민호야, 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형이 살아있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데. 순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가족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가족회의를 하자. 방앗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야. 경숙 씨가 말했어요. 가족회의라고 하니까 공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방앗간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며느리 미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벌써 몇 년째 생각해온 일이야. 경숙 씨의 대답을 들으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몇 년째 생각해왔다고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던 건가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들 밥을 먹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맛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가족회의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방에서 쉬고 계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경숙 씨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마치 사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방앗간 운영권을 준호한테 넘기는 게 어떨까? 전 반대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왜 반대야? 순희 씨가 물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그 방앗간을 지켜왔어요. 왜 갑자기 제가 빠져야 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한 마음이 컸거든요. 정미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경숙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실적으로요?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왔어요. 그 순간 어제 발견한 이상한 장부가 생각났어요. 그 안에 적혀 있던 숫자들과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그것과 지금 상황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회의는 결국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수결로 방앗간 운영권을 준호에게 넘기기로 결정됐거든요. 저와 민호만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제가 체념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음 달부터. 준호가 회사 그만두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경숙 씨의 대답이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가족 문제일까요? 어제 발견한 그 장부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밤늦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거든요. 특히 시누이들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어요. 정미야, 몸은 괜찮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경숙 씨가 방앗간에 들러서 말했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들었는데 며칠 새 벌써 2번째예요. 괜찮아요, 언니. 늘 그래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상했어요. 경숙 씨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왜인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동서 걱정하는 거지. 경숙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금세 돌아가셨어요. 순희 씨도 비슷했어요. 어제는 아예 반찬까지 가져오셨거든요. 언니, 혼자 있으니까 제대로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언니가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소 순이 시답지 않은 말이었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한 건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갑자기 매일 안부 전화를 했고, 민호는 일주일에 3번이나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몸 어디 안 아프시죠? 괜찮아. 왜들 이래? 그냥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니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들 제 건강을 걱정한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아픈 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창문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구역 도시재 개발 사업 예정지. 우리 방앗간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급하게 부동산 사무소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밖에 붙어 있는 재개발 공고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아, 네.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개업소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방앗간로 일대요. 아, 거기요. 내년 봄에 사업 시작 예정이에요. 보상금도 꽤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방앗간이 있는 곳이 재개발된다고요?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토지 소유주한테 나가죠. 근데 혹시 거기 건물 소유하고 계세요? 네, 방앗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잘 되셨네요. 보상금 제대로 받으시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재개발이라니요. 그런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남겨둔 서류들을 뒤져봤어요. 방앗간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저였어요. 남편 명의였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럼 보상금을 제가 받는다는 얘기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 방앗간을 넘기라고 한 이유, 모든 게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녁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정미야, 오늘 누가 왔다 갔어? 네, 누가 와요?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사람이 방앗간 관련해서 얘기 좀 하러 왔다더라고. 제 손이 멈췄어요. 부동산 업자가 왔다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경숙이하고 순이가 처리한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언니들이 이미 뭔가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견딜 수가 없어서 경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예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드려요. 정미야. 무슨 일이야? 재개발 얘기 들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언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놀랄까 봐서. 경숙 씨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그래서 방앗간을 준우한테 넘기자고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재개발되면 방앗간은 없어질 거니까.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건 가족끼리 의논해서 정해야지.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끼리 의논한다는 게 결국 제 것을 나눠 가지겠다는 뜻이잖아요. 언니, 토지가 제 명의인데요. 그래도 가족 재산이잖아. 혼자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경숙 씨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나 하고요. 다음 날 순희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언니, 어제 경숙 언니한테 전화했다며?
네, 재개발 얘기 들어서요. 언니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사실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있었거든. 순희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사전 계약서야. 재개발 조합에서 나온 거. 서류를 받아보니까 계약자 이름이 경숙 씨와 준호로 되어 있었어요. 언니, 이건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동의야 당연히 받을 거고. 그냥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순희 씨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은 없어요? 언니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복잡하게 생각한다고요? 제 재산인데요? 순희 씨,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도요. 언니 화내지 마. 우리가 언니 걱정해서 하는 일이야. 걱정이요? 제 재산을 가져가려는 게 걱정인가요?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자는 거지. 가족인데. 순희 씨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제가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니가 왜 그럴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 재산을 제가 지키려는 게 언니 혼자서 그 큰 돈 다 가지려고? 순희 씨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혼자서요? 30년 동안 혼자서 이 방앗간 지켜온 게 저예요. 그래도 시집온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되나? 순희 씨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뭐?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순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야, 정신 차려. 가족한테 이렇게 할 거야? 가족이라면서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계약을 진행해요? 우리가 언니 건강 걱정돼서 그런 거야. 순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건강 걱정이요? 제 돈 걱정 아니고요? 그 순간 순희 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맞아. 언니 혼자 다 가져가는 거 보기 싫어. 진짜 속마음이 나왔어요. 순희 씨가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어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고모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재개발 계약 서명 안 하신다며? 그래.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가족인데 함께 하면 안 돼요? 준호야, 내가 30년 동안 이 방앗간을 지켜봤니? 그건 그렇지만, 그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슬펐거든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방앗간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양보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적막감이 몰려왔어요. 온 가족이 저를 등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제 상황 같았어요. 홀로 남겨진 채로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는 냉전 상태가 계속됐어요. 재개발 계약 서명을 거부한 이후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셨고요. 그런데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매년 이날만큼은 온 가족이 모였거든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누이들과 아들들이 모두 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음식들을 상에 차렸어요.
30년 동안 빠뜨린 적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경숙 씨가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짧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다들 조용히 드시면서도 어색한 기류가 흘렸거든요. 평소라면 웃음소리라도 들렸을 텐데요. 엄마, 재개발 계약은 아직도 생각이 없으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준호야,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제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순희 씨가 끼어들었어요. 고집이요? 제 재산을 제가 지키는 게 고집인가요?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함께 해야죠. 경숙 씨도 한마디 했어요. 함께 하자면서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진행했어요? 제가 반박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준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막혔어요.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든 사람이 멈췄어요. 준호야, 무슨 소리야? 재개발 보상금으로 사업도 하고 미영이랑 집도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서명 안 해주니까 다 틀어졌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며느리 미영이가 조용히 말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안 돼요? 사실이잖아요. 엄마가 욕심 때문에 우리를 다 망치고 있어요. 욕심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욕심. 혼자서 그 돈을 다 가지려는 욕심. 준호가 소리쳤어요. 순간 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30년 동안 키우고 사랑한 제 아들이 저를 욕심쟁이라고 부르다니요. 준호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30년 동안 방앗간에서 벌어온 돈이 얼마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돈으로 우리를 키웠으면서 이제 와서 혼자 가지려고 해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제가 방앗간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뭐였나요? 준호야,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민호가 형을 말렸어요. 그나마 민호는 제 편이구나 싶었어요. 민호야, 너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엄마 혼자 뭘 했다고? 형,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형제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때문에 아들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정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네, 어머니. 내가 낳은 것도 아니면서 왜 내 방앗간처럼 굴어?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아들이 벌어놓은 걸 내가 무슨 권리로 혼자 가지려고 하냐? 시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내가 낳은 것도 아니라고요?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어머니, 저는 됐다. 이제 그만해.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내일부터 방앗간은 준호가 맡아라. 어머니, 그건. 그리고 정미야, 넌 이제 여기서 나가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폭탄같이 터졌어요. 나가라고요? 그래, 나가. 내 집에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했길래? 가족을 배신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배신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만해요, 엄마. 준호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나오실 거면 어쩔 수 없어요. 제 아들마저 저를 포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모아둔 옷가지들과 몇 가지 생필품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며느리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일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나가야지. 시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괜찮아, 미영아. 고마워. 제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며느리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30년을 살았는데 가져갈 게 이것뿐이라니요. 거실로 나가니까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민호만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가세요? 응, 가야지. 어디로요? 일단 나가서 생각해 볼게. 민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울고 싶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 잘못 아니야. 집 밖으로 나서니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정말 이 집과 작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보였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길에 서니까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분함이 컸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제 그림자를 내려다봤어요. 초라해 보였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제 진짜 모습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어요. 친정 대문 앞에 서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친정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빠가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빠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조카 현수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모, 갑자기 웬일이세요? 현수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줬어요. 30살이 된 조카는 제가 짐을 들고 온 모습을 보고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현수야, 며칠만 있게 해줄래?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릴 때 제가 살던 방이었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기했어요. 현수가 차를 끓여줬어요. 이모,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죠? 응,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현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부모님이 살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 아버지의 서재. 서재 한쪽 모서리에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문득 그 서랍 안에 제가 숨겨둔 물건이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30년 전 시집 가기 전에 몰래 넣어둔 것들이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까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거죠. 그 안에 검은 공책 몇 권이 있었어요. 제가 시집 가서 몰래 정리해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공책을 열어보니까 제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내용들이 나왔어요. 방앗간 실제 매출 내역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니까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결혼 초기부터 제가 몰래 정리해온 진짜 장부들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공식 장부만 세무서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실제 매출은 훨씬 많았거든요. 그 차이를 제가 따로 정리해뒀던 거예요. 두 번째 공책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차명거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페이지였어요. 경숙 씨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들, 순희 씨 이름으로 처리된 거래들,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는 탈세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른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공책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횡령 의심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경숙 씨 남편인 형님이 방앗간 돈을 빼돌린 기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산 실수를 했나 하고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해서 몰래 조사해 봤더니 형님이 돈을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댁 어른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어렵고, 결국 제가 혼자서 메우고 있었던 거죠. 형님이 빼간 돈을 제가 개인 돈으로 채워 넣으면서요. 장부를 넘기다가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어요. 현재 재개발업체 대표 이름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경숙 씨가 몇 년 전부터 연락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경숙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재개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방앗간에서 빼내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 공책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방앗간의 진짜 운영 구조가 적혀 있었거든요. 거래처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매출 관리 방법, 세무 처리 과정까지 모든 게 제가 혼자 했던 일들이었어요. 남편은 그냥 명목상 사장이었을 뿐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관리했어요. 거래처 사람들도 다 저를 알고 있었고 주요 거래는 제가 직접 했거든요. 즉, 제가 없으면 방앗간은 하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공책들을 다시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걸 기록해뒀는지 새삼 놀라웠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한 일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큰 무기가 될 줄 몰랐어요. 특히 탈세 관련 내용들은 증거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았어요. 모든 거래 내역과 날짜, 관련자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숙 씨 남편의 횡령 증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공책들을 다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제가 없으면 얼마나 곤란해질지도요. 창밖을 보니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싸울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온 거죠. 공책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족들은 제가 그저 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저는 30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하고 준비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내 세무사 사무소였어요. 김 세무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셨거든요. 방앗간 일로 가끔 상담받던 분이었어요. 정미 씨,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선생님,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져온 공책들을 보여드렸어요. 김 세무사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시더니
점점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제가 3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정미 씨,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탈세 규모가 상당한데요. 김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들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가산세까지 합치면 수억 원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그럼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세무조사가 들어갈 거고 관련자들 모두 조사받게 됩니다. 김 세무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에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조카 현수가 소개해준 이 변호사였어요. 재개발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된 사전 계약도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는 무효예요. 변호사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보다 강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미 씨, 가족들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30년 동안 원만하게 해왔어요. 이제는 제대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재개발 조합을 직접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방앗간로 재개발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네, 어떤 문의사항이시죠? 토지 소유주인데 제 동의 없이 사전 계약이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담당자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하던 담당자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실제 토지 소유주와 계약자가 다르네요. 그럼 계약이 무효인 건가요? 네, 토지 소유주 직접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도 제 편이었어요. 법적으로 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고 나서 시댁에 연락했어요. 어머니, 저 정미예요. 가족회의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재개발 건 때문에요.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 그럼 서명해 줄 생각이 생겼나? 네, 조건만 맞으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내일 저녁에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 운명을 결정할 날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시댁집에 들어서니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경숙 씨, 순희 씨, 그리고 아들들까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앉아라. 거실 한가운데 앉으니까 마치 법정에 선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명해 줄 거야? 경숙 씨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네, 서명해 드릴 수 있어요. 가족들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럼 언제? 순희 씨가 재촉하듯 물었어요. 모든 장부를 공식 기관에 제출한 뒤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부를 어디에 제출한다고? 경숙 씨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세무서하고 국세청이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제가 관리해온 모든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할 거예요. 가족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무슨 장부 말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매출 장부요. 세무서에 신고한 거 말고 실제 장부 말이에요. 경숙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미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꼼꼼히 기록해뒀거든요.
가방에서 공책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두꺼운 공책 5권이었어요. 이게 뭐야?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앗간 실제 운영 내역이에요. 차명거래 현황도 있고 탈세 내역도 다 들어있어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경숙 언니 남편분이 횡령한 내역도 정리되어 있고요. 경숙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횡령이라니? 사실이잖아요. 5년 동안 총 3억 원 정도 빼내셨더라고요. 제가 공책을 펼쳐 보여줬어요.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경숙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증거는 다 있어요. 통장 내역도 있고 거래 기록도 있고요. 시어머니께서 공책을 받아보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어요. 정미야,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간단해요.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재개발 보상금으로 가산세 내면 돼요. 제가 미리 준비해온 계산서를 보여드렸어요. 가산세가 3억?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30년치 탈세 가산세요. 그럼 재개발 보상금이 다 날아가잖아. 순희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비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한테 방앗간 운영권하고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시면 이 장부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럼 넌 뭘 얻는다는 거야? 경숙 씨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일한 대가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제가 받고요.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대신 저는 제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고요. 시어머니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정미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에요. 경숙 씨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어요. 가족을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법대로 하거나 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했나요? 제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순희 씨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답을 주면 돼?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제가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이 장부들 복사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으니까 혹시라도 이상한 생각 마세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김세무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 씨, 자진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정미 씨, 정말 괜찮으신 거죠? 가족 일이잖아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세무서에 제출된 자료들은 상당했어요. 30년치 실제 매출 내역, 차명 거래 증빙, 횡령 증거들. 모든 게 정확한 날짜와 금액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수요일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미 씨시죠? 방앗간 관련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댁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셨어요. 정미야, 뭔 일이야? 세무서에서 나왔다더라.
시어머니 목소리에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신고한 거야? 네, 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와라. 가족회의 해야겠어. 그날 저녁 시댁에 가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경숙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순희 씨는 울상이었어요. 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요? 순희 씨가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드렸잖아요. 답 안 주셔서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안 준 게 아니라 답을 못 준 거야. 경숙 씨가 소리쳤어요. 그럼 이제라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미야, 내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겠어.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어요. 방앗간에 조사관들이 나와서 장부를 점검했거든요. 다행히 제가 실제 장부를 모두 정리해뒀기 때문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박정미 씨가 작성하신 자료가 정확하네요.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네, 매일매일 정리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자료는 처음 봐요. 조사 결과 방앗간의 실제 매출은 신고 매출의 3배였어요. 그리고 차명으로 처리된 거래들도 모두 드러났죠. 가장 충격적인 건 경숙 씨 남편의 횡령 규모였어요. 제가 기록해둔 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총 횡령 금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조사관이 정리해서 알려줬어요. 경숙 씨 남편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횡령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준호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게 밝혀진 거예요.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준호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재개발 정보로 투자 모집했다가 사기 혐의 받게 됐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다니요. 얼마나 큰 일이야? 투자금이 10억 원인데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다 날아갔어요. 준호는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어요.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거든요. 순희 씨네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들이 모두 동결됐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살아요? 순희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만났어요. 방앗간 지분 정리를 위해서였거든요. 조사 결과 박정미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방앗간 지분 60%를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나머지 40%는 시댁 가족들 몫이었어요. 하지만 가산세와 벌금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거의 다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박정미 씨 명의니까 문제 없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미야, 우리가 너무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그래도 30년 동안 고생한 건 인정한다. 경숙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순희 씨는 아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앞으로 잘 지내세요.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민호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야, 내가 제일 속상할 것 같아. 그래도 이해해줘. 민호만은 끝까지 제 편이었거든요. 엄마가 맞아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투자 사기 사건으로 곤란한 처지였거든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방앗간은 완전히 제 소유가 됐고 재개발 보상금도 제가 받게 됐어요. 총 15억 원 정도의 돈이었어요. 가산세와 벌금을 내고 나니까 약 10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경숙 씨 남편은 결국 실형을 받았어요. 횡령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준호는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제가 몰래 도와줬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순희 씨는 차명 부동산을 모두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충격이 컸던 것 같더라고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방앗간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체험형 방앗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관광객들이 직접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사장님, 예약이 한 달치 다 찼어요. 새로 뽑은 직원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정말 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가끔 민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사업 잘 되시네요. 그래, 다행이야. 형은 요즘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준호는 제가 몰래 도와준 덕분에 신용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녁에 혼자 방앗간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참고 견딘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던 하늘이 이제는 가벼워 보였어요. 마침내 제가 주인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방앗간을 없애지 않았어요. 대신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손 방앗간이라는 간판을 달고 지역 특산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직접 만든 떡과 누룩, 전통 장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였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사장님, 이번 주 주문이 200개 넘었어요. 새로 고용한 직원 미순 씨가 신나서 말했어요. 45살 된 이혼 여성이었는데 저처럼 새 출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포장지에는 제가 직접 쓴 손글씨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라고 적어 넣었어요. 고객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전통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첨가물 없는 자연 발효 식품을 찾으시거든요. 사장님, TV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를요? 네,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데요. 처음에는 방송 출연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연락들도 많이 왔어요. 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동창생 영희가 전화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받는 친구 전화였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용기 있으세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가족들과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민호는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준호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미안한 마음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연락할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가끔 안부를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잘 지내냐? 민호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토요일 저녁
방앗간 정리를 마치고 작은 찻상을 차렸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앗간 앞 작은 정원에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심어둔 것들이었어요. 이제야 숨 쉬는 것 같네.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게 제 의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문득 30년 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꿈꿨었거든요. 제 의지로 사는 삶을요. 하지만 그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알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핸드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후기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정성이 느껴져요. 첨가물 없는 전통 맛 그대로네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 한다니요.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만 보면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일기장을 펼쳤어요. 요즘 새로 시작한 습관이었거든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행복합니다. 매일 한 줄씩 적는 감사일기였어요. 벽시계를 보니까 밤 9시였어요. 예전 같으면 설거지에 빨래에 내일 준비에 끝없는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내일 계획을 적었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 포장지 디자인 회의, 신규 거래처 미팅, 모든 게 제 의지로 정하는 일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1년 전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진 게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정미야, 고생했어.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봄바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해 하실 걸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